강원도가 쏘아올린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고 어제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죠. 급한 불 끈 겁니까? 이제 국고채 회사채 금리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실제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가 연일 오르다가 10월 21일까지 고공행진했죠.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기업 입장에서 높은 금리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이 팔리지 않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국고채 시장 그리고 채권 회사채 시장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팔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팔려는 회사들은 많은데 그걸 살려는 투자자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을 돈맥경화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 50조 알파 지원책을 마련하긴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회사채, 비우량 회사채라든가 부동산 PF 관련 이런 채권 매입, 어음 매입 이런 것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진입되고 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불신입니다.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도 부도가 나는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채는 어떻게 믿겠느냐는 충격이 거센 탓인데요. 일단 레고랜드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레고랜드의 사업의 주체가 강원도죠. 강원도가 이 해당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밑에 산하 사업자죠. 강원중도개발공사. 여기가 이제 자금 조달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2,050억 원가량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 하는데 채권입니다. 일종의 어음이고요. 이것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리고 지난 9월에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연장되지 않고 미상환 상태가 됐어요. 여기서 강원도가 만기 연장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 대신에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 그 회생 신청을 내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벌어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해당 채권을 발행할 때 강원도가 보증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정부가 보증하는 거가 되겠죠. 그것을 믿고 벌어진 일인데 그것도 부도가 된다라는 것은 우량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이나 여러 공공기관 마찬가지 이 채권 시장에 대한 말 그대로 불신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거센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거센 그리고 이제 국가 신용도도 마찬가지예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회사채는 이렇게 불안하네? 한국에 믿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 그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많은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을 꺼리게 만들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 자금을 보내도 될까 하는 생각들을 만들기 때문에 신용도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원도는 반드시 채무를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빚을 갚으면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입니까? 이 레고랜드 사태가 건설 업계로까지 전개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강원도청 앞에 공사비 내놔라 이렇게 시위가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결국 레고랜드 이 기반 공사에 참여한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동부건설도 있고 그 밑에 25개의 하도급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이 한 136억 원에 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레고랜드 인근의 그 부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주기로 했었는데 강원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회생 신청 발표 후에 준공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건설 산업으로까지 일파만파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급한 불은 껐지만 2차, 3차 여진으로 이어질 전망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 어떨까 생각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이제 건전한 기업들도 이 회사채 발행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 그리고 회사채 발행이 어려우면 뭘 할까요? 위기 경영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줄이죠. 그냥 투자를 줄이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환율, 고금리에 레고랜드 사태로 심화된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주요 대기업들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잖아요. 네. 50% 플러스 알파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동맥 경화 현상 막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까? 뭐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신용 등급이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 LG U+나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난주에 회사채를 발행했었는데 다 팔리지 않았어요. 이 채권을 증권사가 못 판 것을 떠안으면서 일단락은 지긴 했지만 또 신용 등급이 낮은 그런 회사들은 회사채 발행을 아예 포기하는 추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하면 기업들은 잇따라 투자를 보류하거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신규 투자를 줄이거나 아예 사업 영역을 정리하자 이런 액션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위축으로 전개되고 이것은 중소기업으로까지 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 달 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또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또 오르지 않을까 걱정인 가운데 대기업 투자까지 줄어들면 경제 침체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경제전망서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3년 경제는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경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물가는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요. 반대로 성장세는 이 잠재 성장률 2%를 밑도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고물가가 안 잡히고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 침체로 연결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좀 가는 모습,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하게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가 쏘아 올린 공이 가장 먼저 덮친 곳도 지방 중소건설사입니다. 이번 사태로 중소건설사 서너 군데와 증권사까지 쓰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생각해 보면요, 건설업계는 이미 주택 시장이 부진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인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돌입하면서 이민부터 흔들렸고 또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금 지불 능력도 상실되고요. 거기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나고 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개발 수익성이 떨어져요. 철강 스크랩을 구하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겠고요. 또 이 부동산 PF로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제공해준 증권사들도 역시 영향을 받겠죠.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량 사업장의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아예 비우량 사업자의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기도 하고요. 그냥 어느 것 하나 좋지 못한 실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건설업 자금 조달 지수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2019년에 84.2 정도 기록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40으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자금 조달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 그러니까 건설업, 중소기업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대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은 목이 졸라진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대기업들이 이 사업 영역을 축소하다 보면 온전히 그것이 전체 매출액에 해당되는 이런 중소기업들 공급업체들은 완전히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우려해야 할 시나리오 어떤 상황인가요? 대책 일단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단기 금융의 어떤 숨통을 튀게 해주는 그런 조치는 됐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 미분양에 따라서 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부실 여파는 더 심화될 수 있고 앞으로 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고 주택 시장은 또 더 안 좋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부동산 PF 대출 그 리스크를 또 키울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부동산 PF 대출 이 영역을 좀 더 모니터링해야 되고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그런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장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준금리 결정 올해 딱 한 번 남았습니다. 네, 금리 올려서 유동성 잡으려고 하는데
네, 채권 시장에 돈 풀어버린 딜레마에 직면하는 거죠.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 가뜩이나 이제 자금 경색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자금난이 더 커지겠죠. 높은 금리에 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은 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 걸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것을 또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소위 행정부 사이드에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미시 정책이에요. 자금난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금융에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미시적인 정책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상처를 발라주는 역할인 거고 이 통화 정책은 말 그대로 거시 정책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어쨌든 신용 경계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좀 제동이 걸릴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거시 통화 정책 운영상에서는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바뀐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물가를 잡아야 되고 강달러를 방어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액션은 유지되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가 이 일로만 해서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한국은행도 이런 부분 금융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집중해가면서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렇게 커질까 이것을 이제 판단하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계속 지금과 같은 빅스텝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곧 생방송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긴급하고 중요한 네,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자금 경색 문제, 금융 불안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실 텐데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